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김건택 시인의 칼럼 장막을 걷어라 미국이 보이도록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내용이 좋아서 잠시 제가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다. 길들여진 관성. 미국과의 관계에서 변신이 아닌 일종의 변태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더라도 패권주의 미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를 얻는 길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따를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치러야 할 과정이다. 이 말은 아마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 말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 이 일을 해내야 한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미국의 간섭을 걷어내야 비로소 찾아들 것이다. 숙미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자극을 주는 칼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리엔탈리즘 제2부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구성된 것이 어떻게 소위 재구성이 된다는 말은 재생산되고 확대되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리엔탈리즘이 다시 재설정된 경계, 경계를 동양 일부에서 동양 전체에 걸쳐서 경계를 더 넓혀가고 그리고 재정의된 문제를 다시 확산해서 재정의해서 문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담론이 이제는 하나의 종교의 교리처럼 세속화된 종교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구성되고 재구성 확산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19세기 유럽이 품었던 그런 일종의 자기들 그 지적 권력에 대한 세속적인 신앙, 말하자면 종교적인 하나의 권위 속에 한 가지 규율로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처럼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서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양을 자기들 힘으로 구원하는, 미개한 동양을 구원하는 그런 영웅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자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이거는 1799년에 이집트의 로제타에서 발견돼 가지고 거기에 돌에 새겨진 성형 문자를 해독해 가지고 그 해독한 실마리를 제공한 돌 비석인데 이게 유래가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서양 쪽 사람들 그 이름 가운데 로제타 홀, 로제타 셰우도 뭐 누구 이렇게 이게 성으로 많이 쓰여질 정도로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재구성해서 말하자면 문자를 다시 살려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양의 상실된 언어와 관습, 나아가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 마음의 상태까지도 그들의 힘에 의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네. 그래서 근대적 오리엔탈리즘은 다시 배치되고 그리고 변형된 한 세트의 축조물과 같은 그런 가공물로 서양인에 의해서
동양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런 가공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이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유럽이 동양을 식민지하고 그 침략을 점차 확대할수록 오리엔탈리즘은 말하자면 권위를 가지면서 더 보편적인 그런 대중적인 신용을 공고히 획득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재구성의 축적은 그 뒤에 이제 서양이 동양에 군대를 보내고 또 행정부를 설치하고 행정부가 가니까 거기에 관료 조직이 구축이 되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양을 식민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소위 구현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하나의 합리주의적인 인류학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은 문헌에 기반한 하나의 실험실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게 되고 그와 같은 오리엔탈리즘의 성격을 격상시키고 체계화하는 데에 당시에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 초기에는 프랑스의 사시와 르낭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라고 이제 사이드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시 경우에 아시아 협회가 1822년에 창설됐는데 거기에 초대 회장이었고 또 말년에는 프랑스 왕립도서관 동양관계 관리 책임자를 맡았던 그만큼 사시는 동양 연구에 있어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동양 연구는 그에 의해서 편찬적이고 우리가 역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흐트러진 재료 사건들을 모아서 말하자면 편찬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권위 있는 훈시적인 그런 역사 일람표를 사시가 작성을 해냈고 그래서 그에게 동양 지식에 대한 그의 일람과 편찬은 곧 가시적인 권위와 감시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래서 사시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아버지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 같은 무렵에 사시와 맞겨룰 수 있는 르낭이라는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비교 연구의 그 관점을 도입해서 동양을 근대적 비교 연구, 즉 합리적인 인류학 분야로 하나에 포함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그런 비교 연구로 결부시킴으로써 종래의 인문학의 범위 속에 들어있던 문헌학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 연구를 한층 말하자면은 그 범위와 안목을 넓혀서 정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문헌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산물을 비교 분석하는 그렇게 해서 서양을 표준으로 하고 동양을 종속 변인으로 삼는 그런 비교 분석하는 하나의 정밀 과학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언어는 말하자면 유럽 언어는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적 언어이지만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셈 언어는 그건 죽은 언어다. 비유기적인 언어다. 이렇게 비하를 했던 거예요.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해서 사이드는 르낭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과연 그게 문헌학적인 실험실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실은 자기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인간적인 종속관계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문화적 내지 인류학적인 그런 가공적인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사이드는 되묻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오리엔탈리즘은 하나의 담론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동양으로 건너가서 체류하면서 직접 보고 자기가 관찰하고 경험하고 한 것으로서 동양에 관한 학문을 오리엔탈리즘으로 정착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서술의 상상력이 말하자면은 권위를 가지고 확산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한 사시와 르낭의 문헌은 그런 문화의 객관적인 진술이 곧 과학적인 기술인 것처럼 아주 튼튼한 갑옷을 두르면서 외국 문화를, 동양 문화를 일방적으로 교정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는 그거는 서술적인 상상력이보다도 지극히 평가적이고 지극히 일방적인 해석의 산물이다 라고 하면서 서양과 동양 간의 하나의 문화적이면서도 실존적인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통로가 그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대로가 뚫혀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그런 르낭과 사시와 같은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양인을 하나의 집합적이고 그저 표피적인 외피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물론 자기들은 심층을 들여다봤다고 말하지만은 사이드가 보기에는 집합적이고 외피적인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의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존재성이 박탈돼 버리고 그냥 동양인, 셈족, 이슬람 교도 이런 식으로 한 무리의 가촉의 무리처럼 카테고리화하는 개인은 온데간데 없고 개인의 실존성은 무시되어 버리고 그런 집단적 유형으로 카테고리화하는 데에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스트들의 동양 체류는 유럽인을 대표해 가지고서 또 그들이 하나의 특권을 향유하면서 해서 그들 오리엔탈리스트에게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대표하는 관찰자이면서 아주 성스러운 순례자와 같은 순례지의 그런 구경거리로서 동양을 묘사한 그런 초상화로서 동양의 모습을 서술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그들에 의해서 구성된 상상의 박물관이고 또 백화점식으로 나열화된 텍스트화된 오리엔탈리즘이고 그런 식으로 내용이 축적되고 재생산됨으로 해서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이 권력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순례자의 순례처럼 이것이 특히 영국과 프랑스인에 의해서 어떻게 확산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유럽 여행가에게 동양은 하나의 순례의 땅이었고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은 그 순례 행위 원래 순례하면 성지 순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순례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순례행에 나온 그런 재생적 구성물로서 말하자면은 오리엔탈리즘이 구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해서 오리엔탈리즘의 지적 함의는 서양인의 순례에 의해서 선택된 지식의 나열이자 재배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동양은 특정의 정해진 장소라기보다는 그들이 상상해서 머릿속에 그린 하나의 토포스, 그저 미개한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수사학적인 진부한 그런 하나의 토포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런 오리엔탈리스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 연구 분야에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유럽인으로서 그 당시에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동양을 순례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이 어디선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종국에는 권위 있는 학술단체의 지원에 의해서 그들이 문헌학적으로 저술한 것을 발표하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동양 지배를 위한 유럽 야망을 대변하는 일련의 지식인이 오리엔탈리스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은 하나의 장소라는 것으로부터 학술적 지배의 영역, 잠재적인 지배의 영역으로 변화했다. 뒤에 그 무대는 이제 경영, 말하자면 국가적인 경영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일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정부를 개입시키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분명히 했다. 이것이야말로 19세기 오리엔탈리즘이 20세기에 남긴 유산이자 상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개인적 순례 행위, 이제 정부의 공적인 경영으로 개입되는 길을 열어줌으로 해서 20세기 오리엔탈리즘으로 상속되는, 말하자면 동양의 식민화가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식민화가 추진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